네, 안녕하세요. 10시가 딱 됐습니다. 그래서 10시 1분이네. 10시. 노트북 시간이 잘못되어 있군요. 네, 2시 1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가 끝인 거죠? 네, 네, 오늘은 끝이시니까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드릴 얘기는 아마도 이제 그 조사 과정들에서 많이 접하시게 될 정책, 개념, 단어들이실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생태계 조사를 하는 맥락도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어떻게 사회적 경제랑 잘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는 것을 구상하고 전략을 짜는. 왜냐하면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사실 민간 시장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공공구매에 의존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사회적 경제가 실현하려고 하는 사회적 가치라는 것은 공공이 굉장히 많은 부분, 이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복지 같은 걸 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공공이 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을 민간 조직의 역량을 가지고 해결해내는 그런 종류의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보조금을 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부 정책 과제와 연결이 됐을 때 훨씬 더 시너지가 많이 나는 그런 종류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최근까지를 좀 포함해서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들이 좀 만들어져 있고 그것이 사회적 경제랑은 어떻게 연결되어 왔나 이런 지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요걸 하면 되는 거죠. 네. 네. 자, 그래서 제가 사회적 경제의 이제 정책적 발전, 뭐 유관 정책 이게 되게 어려운데요. 그리고 지금 식사하시고 졸리실 텐데 어려운 말 써놔서 죄송합니다. 저는 서울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컨소시엄 기관 중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 이사장을 맡고 있는 변영석입니다. 자, 바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이 좀 들으셨을 텐데요. 한국의 사회적 경제는 조금 독특하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곳들의 제도화 과정하고 조금 다른 점이요. 한국은 제도들이 좀 선행해서 만들어지고 말하자면 정책이나 제도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후발로 이제 그 해당하는 조직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육성되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회적 경제, 전통적인 의미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하면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뭐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렇게를 뽑는데요. 제가 여기 이제 자료에 본 것처럼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태동한 모델은 자활기업 모델이고요. 자활기업이 왜냐하면 영국의 사회적 기업을 주요한 모델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활기업이 가장 먼저 제안이 되고 그것에서 이제 자활 사업단이 기업으로 전환되는 이 과정들을 한 10년 정도 겪으면서 이것을 좀 공식적인 이름으로써 사회적 기업이라는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2007년이고요. 마을 기업은 그 중에서도 커뮤니티 기반의 비즈니스 활동, 이제 마을 기업이라고 정의하게 된 거고요.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회적 경제의 역사는 협동조합으로부터 시작되는데 1800년대 한국에서는 거꾸로 가장 뒤늦게 2012년에서야 좀 제도화가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것이 가장 중요한 좀 발전의 전기가 좀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했던 것이 협동조합 기본법. 그래서 질적으로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으로 한 차례 전환이 일어나고요. 양적으로는 협동조합 기본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제 사회적 경제 섹터로 넘어오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표현은 지금도 시민들 인식 조사를 해보면 사회적 경제는 아직도 잘 모르세요. 실제로 많이 모르시고요. 사회적 기업은 인지도가 그래도 한 50%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데 사회적 경제는 인지도가 한 20%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사회적 경제가 뭐야? 이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근데 제도적으로는 이것도 굉장히 빠르게 먼저 만들어졌는데요. 말하자면 다수의 서울시를 포함해서 그 기초지자체인 구들을 포함해서 법은 없지만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들이 먼저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졌고요. 이것에 대해서 후발적으로 국가 단위에서도 이것에 대한 법을 현재 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 뭐 구에서도 뭐 구나 군에서도 사회적 경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례상으로 사회적 경제를 국가 법률 안에 넣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19대 지금 이 21대죠. 21대 국회인데 19대 때부터 이걸 이제 계속 저희는 주장을 해왔는데 아직도 입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21대 국회 그러니까 이번 가을 회기 정도에는 통과를 좀 시키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게 현재 여당의 의지이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안으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말하자면 지금도요 어떤 조직들이 있냐면 아까 4개의 부문 뭐 자활, 마을, 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요 그냥 제도적인 차이에 따른 구분에 불과하고요. 실제로는 그 4개의 타이틀을 다 가지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자활기업이면서 마을기업이고 협동조합 조직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조직도 있을 정도로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나는 거지 사실은 그 지역에서의 활동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미션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고 있지는 않다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분절적이고 그 다음에 균등하지 않은 지원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더라. 이게 고민 중에 하나고요.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정체 상태를 맞고 있다. 최근이라기보다는 한 3년 정도 지속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의 지원 제도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사회적 경제 3법 이렇게 부르는데요. 먼저는 이제 사회적 경제란 뭘 말한다 이런 걸 표현하는 기본법 제정을 해야 되고 그게 첫 번째 법안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아마 사회적 가치 기본법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라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건 제가 좀 뒤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해서 3가지의 법이 지난 20대 국회 때 제안이 됐고요. 의원의 이름들은 조금씩 바뀌었지만 다시 다 이 법들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국회의 1호 법안으로 며칠 밤 새서 뭘 기다려서 했다. 그런 법안이 뭐냐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 현재 1호 법안으로 이걸 뭐라 그러죠? 네, 발의가 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3가지 법을 사회적 경제 3법 이렇게 부르고요. 이 3가지 각각의 기능들이 이제 아래에 좀 써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이 좀 만들어지면 사회적 경제의 좀 제도적 근간이 만들어진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부분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경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슈가 뭐냐면 민관 거버넌스라는 겁니다. 거버넌스라는 표현은 좀 익숙하신 분들도 있지만 낯서신 분들도 있을 텐데 거버넌스는 말하자면 일종의 조금 결정 권한이 있는 민과 관과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서 구성하는 협의체, 회의체 같은 걸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경제가 실현하려고 하는 어떤 가치들은 다 공공이 하는 사업들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기업들 중에 환경 분야의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 분야의 기업들은 뭐 예를 들어 재활용을 하는 데도 있고요. 에너지를 하는 곳도 있고요. 뭐 업사이클링 같은 걸 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를 하시는 곳들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뭐 에너지를 절감시키거나 저감하는 혹은 생물권 이슈를 다루는 여러 종류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있는데요. 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하는 일은 지금 현재 정책으로 보면 정부의 활동으로 보면 그린 뉴딜에 다 맞닿아 있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두꺼비 하우징이라는 기업 비롯해서 주택 에너지 문제 해결하시는 이런 사회적 기업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다 뭐냐면 사실은 에너지를 효율화시키는 사업들을 해왔던 조직들입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종류의 일들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해오고 있었던 것이지만 실제로는 정부나 공공이 해왔어야 하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들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책을 국가는 국가대로 하고 민간은 민간대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려면 국가가 막 직접 사업을 하면 안 되고 민간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해주는 일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예산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전 과정을 민과 관 그리고 전문가들까지를 포함해서 이 같이 의사결정하면서 가자라는 게 민관 거버넌스라는 데에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태계 조사를 할 때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그 지역에서 이런 거버넌스 구조는 어떻게 돼 있나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현재 단계는요 아직은 민관 거버넌스 수준도 그렇게 높은 단계는 아닙니다. 말하자면 관은 관대로 그냥 관주도적으로 일을 여전히 하고 있고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민간과 대화하고 협의하고 자문 두고 하고는 하지만 그것이 정말 거버넌스 차원까지를 갖느냐 이것은 지금 현재 굉장히 미진한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정책적 아젠다가 어떤 거였냐면 사회적 금융이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왜 사회적 금융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사회적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셔서 힘드시겠지만 사회적 금융이라는 표현은 그 은행 가서 대출 받아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담보 여력이 있거나 신용 등급이 매우 좋거나 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가 대상으로 하는 취약계층들 혹은 사회적 기업 자체들이 금융 접근성이 대단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잘 아시는 그라민뱅크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과 같은 구조에 뭔가 취약계층 혹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라는 아젠다가 지난 한 3, 40년 동안 광범위하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신용협동조합들, 그 중에서도 금융을 다루는 신용협동조합들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한국도 물론 신협이 있죠. 근데 한국의 신협이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고민하기 시작한 건 진짜 얼마 안 되고요. 한 4, 5년이나 될까요? 그리고 지금도 다수는 그냥 예전의 방식대로 운영이 되고 있으세요. 물론 이제 협동조합의 경영 원리들, 운영 원리들은 다 지키면서 하고는 계시지만 사회적 금융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고 계시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이 사회적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고요. 제가 취약하다고 얘기하는 건 물론 뭐 신협도 900여 개의 신협들의 자산을 다 합치면 한 80조 정도 돼요. 적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회적 금융으로 기능을 안 하고 있어서 문제인 거고, 그리고 보면은 외국에는 신용협동조합 하나, 은행 하나죠. 은행 하나가 한 200조에서 300조 정도 되는 자금을 운용을 하고 있는 조직들이 이미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화된 사회적 금융까지는 아직 바라지 않더라도 우리가 좀 자조적으로 서로 돕고 의지하고 사회적 기업들의 가치를 이해해서 투자해주고 융자해주는 그런 금융 조직들이 필요하다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제 의견 청취하시다 보면 지역 단위의 뭐 기금을 조성하려고 고민하고 계신다던가 그 기금을 뭐 구가 얼마를 내놨고 민간이 얼마를 조성했고 막 이런 얘기들을 들으실 거예요. 그걸 왜 조성하고 있냐면 기존에 저는 약탈적 금융이라고 보는데요. 자본주의적 금융 시스템, 이윤 창출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 금융 시스템이 아닌 사회적 가치 창출을 자기 고민으로 하는 금융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름을 사회적 금융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거고요. 뭐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써 있고, 그 다음에 더 관심 있는 분들은 보노보 은행이라는 책을 좀 보시면요. 사회적 경제의 세계적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노보 은행 관심 있는 분들은 적어두셨다가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사례들을 지금 여기 제가 써놓은 사례들도 다 거기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기존의 법들 중에서도 수정하거나 개선해야 될 법들이 많이 있어서 일부는 개정이 좀 됐고요. 일부는 계속해서 법령들을 개정해서 조금 더 선진적인 제도 틀로 바꾸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문재인 정부를 좀 놓고 보면요. 문재인 정부가 보통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라는 걸 연초가 아니죠. 정권 초기에 발표를 하잖아요. 사회적 경제가 이 100대 과제에 들어간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100대 과제는 100개 중에도 안 들어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이 100개가 한국 사회가 굉장히 복잡한 사회잖아요. 보면은 이 한 줄이 뭐랑 되게 비슷하냐면요. 재벌 총수 일가 전횡 방제 및 소유 지배구조 개선. 이거 굉장히 큰 어젠다잖아요.
이런 사이즈의 아젠다들이 그 100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들어갔다는 건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이걸 놓고 보겠다라는 거고, 그것이 들어가 있는 그 지역도, 그러니까 카테고리도 예전에는 뭐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뭐 복지 이런 차원에서 다뤄졌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경제 파트에 정확하게 포지셔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누굴 돕는 호혜적인 활동인 것이 아니라 대안적인 혹은 새로운 경제 활동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걸 2017년에 발표를 하고요. 거기에서 이런 이제 슬로건이죠.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협력 성장 및 포용 성장 견인. 이런 큰 타이틀을 가지고서 앞으로 정부가 해나가겠다. 그리고 과제들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던 것들이 여기 다 있는데요. 금융 접근성, 뭐 판로 확대, 뭐 그다음에 인력 양성, 그리고 이런 거를 민관 협업, 지역 주도로 추진하겠다라는 큰 틀의 방향성을 발표를 합니다. 사회적 금융과 관련해서 조금만 더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회적 금융들을 그러면은 이게 신협인데 신협이 제대로 작동 안 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들이 저희들도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가닥을 잡은 방향은 뭐냐면 촉매 자본이라는 걸 설치를 하고요. 그 아래에 중개기관을 발굴해서 육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뭔 말인지 어려우시겠지만 촉매 자본이라는 건, 촉매라는 말은 예전에 중학교 때 많이 보셨을 겁니다. 화학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전체인 것이 아니라 뭔가를 촉발시키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뭐 우리 시드머니라고 얘기하는 자본을 먼저 설치를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초기에 한 뭐 2천억 정도 규모, 3천억 정도 규모였던 것 같은데 3천억 정도 규모의 큰 이제 덩어리를 하나 만들어 놔요. 그러고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 조직이 직접 뭐 융자도 내주고 투자도 하는 게 아니라요. 요 아래 써 있는 중개기관을 육성하고 발굴해야 됩니다. 이거는 훨씬 작은 사이즈겠죠. 뭐 몇 억에서부터 몇십억, 많으면 몇백억 정도의 기금을 운용하는 기관들이, 그 기관들이 지역 사회에 맞게 혹은 업종에 맞게 주제에 맞게 금융 시스템을 각각의 특성에 따라 굉장히 좀 자율적이고 맞춤형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준 것이 이 중개기관이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큰 저수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있는 돈을 매개로 해서, 물론 이제 그 각각의 중개 조직들도 또 모금을 해야죠. 막 모금을 해가지고 더 키워나가자. 근데 촉매자본이란 건 큰 덩어리가 직접 하진 않는다. 은행처럼, 큰 은행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다 중개기관을 통해서 이런 걸 수행하는 게 사회적 금융에 맞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지역 단위에서 말하자면 구 단위 같은 데에서 고민하는 건 이런 형태의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을 어떻게 육성해볼까? 직접 만들어볼까? 이런 고민들을 현재 막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회적 경제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막 넓히면요. 현재는 어디까지로 되어 있냐면요. 농협, 수협, 축협, 신협, 이런 이제 개별법 신협이라고 합니다. 생협까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협동조합 기본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전에 필요가 있어서 각각의 법률로, 신협법, 뭐 농협법 이래가지고 각각의 법률로 만들어 놓은 협동조합들이 있어요. 거기도 다 사회적 경제다 이렇게 포함을 시켰습니다. 근데 걔네가 진짜 사회적 경제의 원리를 잘 구현하고 있어? 농협이 무슨 사회적 경제 조직이야? 라는 문제의식과 비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도 굳이 자기들을 왜 사회적 경제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우리는 전혀 바라지 않는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는 하나 그들도 협동조합이니 사회적 경제의 구성원인 건 맞죠. 자,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넓어지느냐? 최대로 바운더리를 넓히면 어디까지로 보냐면 시민사회 단체, NGO 내지는 NPO까지도 유럽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분류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국가 GDP의 약 평균 10% 정도가 사회적 경제에 의해서 창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NGO까지를 포함하면, 물론 10%까지는 안 되지만 뭐 농협 여기까지, 농협의 NGO까지를 다 포함하면 4에서 5% 정도까지는 아마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아주 넓게 보면 시민사회 조직 등의 중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조직들은 다 그렇게 포함을 할 수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그렇게까지 넓히고 있지는 않고요. 여기 보시면 소셜 벤처 정도까지는 그래도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셜 벤처는 대체 뭐냐? 사회적 기업이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개념인데
사회적 기업들의 출발이 워낙에 뭐랄까요? 좀 취약계층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비스들을 지원하는 이런 모델들이 많다 보니까 청년들 막 20대, 30대 초반 청년들이 막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로 무장해가지고 뭐 장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오는데 얘네들이 보니까 이 사회적 기업 인증 별로 안 받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하는 회사는 아닌데 취약계층 고용하는 회사는 아닌데 그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을 이제 별도로 조금 트렌디하게 부른 이름이 소셜 벤처라는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거를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제도적인 언어로 받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과 똑같은 일을 하지만 사회적 기업 인증은 안 받고 뭔가 좀 투자나 이런 좀 금융시장을 통해서 성장하려고 하는 전략을 가진 젊은 조금은 뭐 젊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 젊은 그룹들을 소셜벤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벤처 같은 경우에 연간 지금 정부가 투자 펀드로 내놓고 있는 돈만 해도 연간 한 1,000억 단위 정도의 벤처 투자 펀드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법인격 관련해서 아마 많은 얘기를 듣게 되실 거예요. 되게 복잡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걸 다 이해하시기는 어렵지만 이 정도는 좀 일단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사회적 기업은요 인증제도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인증을 해줘. 근데 사회적 기업을 국가가 인증을 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현재까지도요. 지난 13년 전에 처음 만들어질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인증을 하는 나라는 유일합니다. 그래서 당시도 인증제를 하는 게 맞냐 아니냐 뭐 논쟁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초기에 좀 강하게 육성을 추진을 하려면 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엄격하게 뽑히고 나면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인증제를 도입을 했다가 이제 한 10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 등록제 같은 방식 좀 더 쉽게 사회적 기업임을 선언할 수 있게 해주고 오히려 지원은 좀 더 엄격한 다른 틀거리를 만들어서 그걸 통과해야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가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제라는 법안, 그러니까 변경이죠.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개정안이 현재 나와 있는 상태고요. 아직 이번 국회는 발의가 되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조만간 발의가 돼서 내년 정도에는 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증제와 등록제의 차이는 등록제는 조건들이 굉장히 완화돼서요. 저 하고 싶어요 이러면은 특별히 결격 사유만 없으면 다 통과를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인증제는 저 하고 싶어요 이런데 너는 자격이 안 돼 못해 이래버리면 들어갈 수 없는 종류의 좀 더 엄격한 제도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회적 기업 법인격, 그 다음에 무슨 마을 공동체 회사, 뭐 영농조합 이게 이제 농촌 지역에 가면 굉장히 복잡하게 법인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공동체 이익회사라는 게요. 아래에 보시면 작은 글씨로 CIC 이렇게 써 있는데요. 커뮤니티 인터레스트 컴퍼니입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회사인데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회사 이걸 이제 CIC라고 명명을 했고요. 이 CIC가 지금 도시재생 지역에서 설립하려고 하는 무슨 마을관리 회사 이런 것의 제도적인 원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얘기를 듣다 보면 무슨 뭐 CIC가 어떻게 나오는데 그거는 이런 여러 사회적 목적을 가진 법인격들 중에 하나구나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회적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회적 가치 기본법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는 요거에서 출발합니다. 사회책임 조달이라는 거에서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책임 조달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런 거에서 출발하기도 했어요.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자면 취약계층들이죠.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부가 뭔가 구매를 할 때 우선권 같은 걸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형태의 제도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있고요. 현재도 뭐 우리도 이제 장애인 사업장이라던가 뭐 여성기업이라던가 등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공공의 구매 우선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이제 사회책임 조달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서 사회적 가치 기본법이라고 한 것은 한 걸음 좀 더 나아갑니다. 그럼 뭐냐면
예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공공이 어떤 것을 구매하는 방식은 얼마나 효율적이냐, 얼마나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느냐, 효율성이죠, 효율성을 중심으로 해서 구매를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하는 것 혹은 최고가 입찰제를 도입하는 방식이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거면 제일 싸게 한다는 애한테 이걸 줄 거야. 그래야 부패도 방지되고 막 할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돈을 쓸 때 가장 아껴서 쓰는 방법을 좀 찾아온 구조였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 싸고 싼 게 비지떡이라는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를 막 만들어내면서 생산한 물건들이 훨씬 더 싼 가격으로 낙찰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똑같은 제품인데 어떤 사람들은 중국에서 뭔지 모르겠는 원료들을 가져다가 뭐 막 만들었어. 가격이 반값이에요. 그런 거하고 국내 내수 시장에서 내국인들이 일을 해서 만들어낸 어떤 제품하고가 같은 그 가격을 매길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 같은 가격일 수가 없잖아요. 훨씬 국내에 생산한 게 비싸겠죠? 근데 그것의 가치로 보면 중국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중국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한국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해온 기업의 가치, 그거는 그럼 어떻게 반영되고 평가되느냐, 이런 고민이 이제 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정말 싼 가격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냐. 그러니 우리 고민을 좀 다시 해서 이거를 합리적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것이 구매 행위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별도의 체계를 만들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효율성을 따졌다면 이제는 그 활동 전체가 만들어내는 결과적인 아웃컴이라고 하죠. 결과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구매 행위도 이제는 해야 된다. 이런 그 크고 원대한 꿈을 담은 법이 이 사회적 가치 기본법입니다. 이것의 원형이 되는 법은 영국에서 먼저 만들어졌고요. 그 방식이나 제도들을 많이 따와서 현재도 한국에서 이걸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큰 틀에서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말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국공유 재산을 활용해왔던 방식도 옛날에는 어떤 거였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국가가 운영하는 어떤 시설에 카페가 하나 나와요. 그러면 이 카페에 누군가를 이제 선정해서 운영을 하게 해야겠죠. 근데 뭐 여기에 하루에 드나드는 사람만 뭐 10,000명이야. 이러면 카페를 그 1층에다가 해놓고 있으면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럼 예전에 지금까지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당연히 최고가 입찰제를 합니다. 누가 제일 비싸게 돈 주고 여기 들어올래? 이런 걸 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비싼 돈을 줄 수 있는 데들은 비싼 돈을 주는, 일단은 큰 기업들이어야 뭔가를 할 수 있어요. 큰 기업들이어야만 해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그런 데다가, 그러니까 당연히 작은 기업들은 못 들어갑니다. 두 번째, 이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 많은 돈을 들이고 들어왔으니 실제 그 공간에서 소비하는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많이 뜯어먹겠어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사실은 소비자들을 착취하는 구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이렇게 가는 게 맞나요? 특히 그것도 국가기관에 있는 어떤 스타벅스, 뭐 이런 스타벅스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진 않지만 비슷한 큰 기업이 있다고 칩시다. 뭐 이런 데들, 뭐 CJ 막 이런 데들이 들어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도록 두는 거, 그것이 공공이 하는 일이 맞나? 이렇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 기관, 공간을 내어주는 것에 있어서도. 그럼 옛날에는 그 방향이 틀렸냐? 아니죠. 그 건물을 관리하는 공공의 주체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수익을 올려야만 평가도 잘 받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선택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사회를 바라보는, 공공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국공유 재산이라는 것을 활용하는 방식도 이런 돈을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냐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얼마나 실현할 거냐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로 봐라가 같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다고 뭐 좋은 일 하는 사람만 그럴 수는 없죠. 비즈니스도 잘 해야죠. 경영도 잘하고
뭐 예를 들어 커피숍이면 커피 맛도 좋아야 되고요. 가격도 적정해야 하고 그런 능력에 대해서도 보지만 사회적 가치 실현, 예를 들어 그 고용된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를 나는 장애인으로 고용해서 이걸 하겠어요 라는 것과 그냥 나는 최저시급 주는 알바생 쓸 거예요. 의 차이를 두고서 그 결정을 해라 라는 것이 이런 것이 만들어내고 있는 여러 취지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막 보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법 개정들을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뭐 2022년까지 사회적 경제 조직 8,000개한테 이런 재산들을 이제 갖다 활용할 수 있게 해라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걸 찾아보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이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뭐 뚫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생태계 조사를 좀 하실 때 관심을 가지고 봐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공공은 대체 어떤 공간들을 어떻게 쓰고 있지? 그것의 운영 방식은 어떻게 되지? 막 이런 정보들이 잘 찾아지면 나중에 이제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지역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전략을 세워서 이런 공간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해볼 거야. 이런 것을 해낼 수 있는 근거 자료로서 작용하게 되니 이런 맥락에서도 그런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놀고 있는 무슨 공간 이런 거 막 보시게 되면 잘 들여다보시고 그런 것들을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잘 다듬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 맥락에서요 가장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는 인재를 어떻게 양성할 거냐 말하자면 사회적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도 있지만요 사회적 경제 기업을 창업하는 인재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기업, 뭐 기업하고 종업원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일종의 중간 지원 조직들이 있습니다. 중간 지원 조직에서 일할 수 있는 인재 등등 굉장히 다양한 인재들이 양성되어야 하고요. 특히나 청소년들까지를 포함하면 청소년들이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뭐 초등학교, 중학교 막 이럴 때 협동조합 경험을 해보는 거는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학교를 기반으로 한 협동조합들이 다수가 만들어져 있어요. 아이들이 뭐 매점도 운영하고 뭐 수학여행 이런 것도 운영하고 뭐 교복 구매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조합원이 돼서 막 해내는 거죠. 그런 종류의 일도 일종의 넓은 의미에서는 인재 양성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역시 저희가 정책적으로는 국가와 함께 해내야 돼. 그리고 지역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젠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사회적 경제 다음으로 많이 보시게 될 단어가 아마 이 얘기일 텐데요. 거의 모든 자치구에 지금 도시재생 관련된 지구들이 다 있을 거기 때문에 도시재생에는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여기 보시면요. 국정과제 연결요. 주민주도 조직 구성 운영 제가 위에 빨간 거 해놓은 거에 보시면 주거 취약계층의 녹색 건축물 우선 적용 뭐 도시재생 연계 공공임대주택 공급 그래서 그 아래 별표 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민주도의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자생적 조직이 뉴딜 사업에 참여, 주체별 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하고 자생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라. 그리고 그 아래도 보면은 신규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 주민 일자리, 청년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해서 지역 성장을 주도해라. 이게 도시재생의 중요한 방향성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도시재생은 사실은 90% 가까운 돈은 하드웨어에 쓰게 돼 있어요. 건축비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토목 건축비예요. 저도 황당합니다. 뭐 한 절반쯤은 어디 주차장 짓는 데 들어가고요. 뭐 한 3분의 1쯤은 주택 노후화된 거 개조하는 데 들어가고요. 또 한 5분의 1쯤은 앵커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한 4, 5층 건물 짓는 데 들어가면 끝납니다. 300억 들어가도.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 하는 이유는 뭐냐면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죽어가는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잖아요. 근데 새로운 활력을 돈 쏟아 넣어가지고 공사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지역인 아이디어도 내고 자기 삶의 불편한 문제들을 해결해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살기 좋은 곳 또는 뭔가 자기가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다시 살려내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런 형태의 조직의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 그런 조직이 뭐야? 라고 하면 사실은 그게 사회적 경제 조직인 거예요. 협동조합이 됐든 사회적 기업이 됐든 마을 기업이 됐든 이런 곳들이 그런 역할들을 지역 안에서 해내야 돼.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건 최장 5년이면 끝나요. 그럼 5년 뒤에 그 지역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그 지역에 남아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그런 사업들을 수행하면서 건강해져 온 혹은 튼튼해져 온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그것의 한 파트로 남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시재생 개념 안에는 사회적 경제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2년 전에 시작된 사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생활 SOC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SOC는 사회간접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 이래가지고 SOC라는 말은 원래 많이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고속도로, 뭐 고속철도, 뭐 이런 걸 말합니다. 뭐 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이제 사회간접자본, 사회기반 시설을 말하는데 앞에 생활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에서 댐 만드는 걸 뭐 주민들이 뭘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잖아요. 고속철도를, 공항을, 이거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별로 없어. 의견은 낼 수 있지만. 근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국민생활 편익증진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주민센터 같은 거랄까요? 그 다음에 지역의 뭐 문화센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공공이 운영하는. 그 다음에 뭐 지역의 체육시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도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그렇고요. 그러니까 생활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인프라 성격의 자원들이 있는데 이런 걸 통칭해서 생활 SOC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리고 이 생활 SOC 말하자면 마을의 도서관, 지역의 도서관 뭐 이런 걸 다 포함한다고 생각해 보시면요. 그리고 요즘에는 무슨 작은 극장 이런 것들도 지역에 많이 있거든요. 뭐 서울 사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생활 SOC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조직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지 구가 매년 막 지원금 줘가지고 간신히 운영되는 거면 지원금 끊기거나 예산이 없으면 문을 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면 여기 보시면 지속가능 운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방안들을 만들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운영되도록 하는 것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사회적 경제 조직이 여기도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왜 언급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사회적 경제의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 안에서도 나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 SOC와 사회적 경제를 결합하는 것도 정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꼽고 있는 아젠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도 부처에서도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들을 이제 막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안 하다가 부처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를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사례로 여기는 이제 원래 좀 오래 좀 하고 있었는데 산림청에서는 산림 자원들을 활용한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하는 것을 지금 한 이미 몇 개였어? 여기 날짜가 안 나와 있네. 한 5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꽤 오래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부처들도 이런 것들을 하고요. 아까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의 지정은요. 사회적 기업 지정은 인증은 고용노동부가 합니다. 국가가 하는 거죠. 그런데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건 조금 완화된 기준을 가지는데 이거는 지자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나 부처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역 돌아다니시다가 이제 사회적 기업 만나시면 예비 사회적 기업인데 어디는 부처형이고 어디는 지자체형이고 뭐 어디는 무슨 산림청이에요. 뭐 이런 데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조금 완화된 기준을 가지고 각 지자체나 부처, 구도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구 단위로는 거의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처형의 별도의 육성 정책들이나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만나시다 보면 팀 중에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팀이다. 혹은 육성 사업을 마쳤다. 뭐 이런 분들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란 건 뭐냐면 고용노동부가 매년 한 900개 정도, 현재 900개입니다. 매년 전국에 한 900개 정도의 예비 창업팀, 그 다음에 창업 아주 초기 팀들을 선발을 해서요. 이 기업들이 예비 사회적 기업 내지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1년짜리 사업입니다. 이런 걸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소셜벤처 제가 얘기 드렸었는데
뭐 소셜 벤처의 기준하고 비슷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까요? 네, 그런 의미의 준사회적 경제 조직, 준사회적 기업들도 아마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저는 뭐 그게 준이라고 붙인 이유가 한국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는 명확하게 그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그분들 중에 거의 대다수는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 혹은 사회를 좀 바꿔가기 위한 미션을 자기 미션으로 가진 조직들이어서 창업을 한 지 뭐 1년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저는 중요한 사회적 경제의 우호적인 파트너들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것도 역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좀 추동되고 있는 조직 단위들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졸리신 시간에 굉장히 뭐랄까요? 딱딱한 얘기 드려가지고 죄송하고요.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다니시다가 듣게 되시는 어떤 단어, 정책 이런 것들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브리핑을 드리는 것이 좀 도움이 될 듯하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혹시 질문이나 이런 거를 하나요? 질문은 채팅으로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팅.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한두 개 정도만 받고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기다리다가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 질문 안 하시겠죠? 부담스러워서. 네. 어떤 질문은 없죠? 네. 네, 그러면 특별히 질문이 없으신 걸로 알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좀 사회적 경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원이나 여건들이 되지 않아서 지역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지만 알 수 없었던 많은 정보들을 사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가지게 된 자원들은 사회적 경제 혹은 이 사회 전체를 위해서 굉장히 요긴한 자원이 쓰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좀 열심히 같이 해서 좋은 성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